때는 1939년 5월 11일 일본이 몽골 국경지대를 불법 침입했습니다. 저희는 후손으로서 노모난 전투에 강제징용된 억울한 한국인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외곽 묘지 한국인이 묻혀 있습니다. 최두현 2019년 잠들다. 조국을 잊지 않은 사람. 잊혀질 뻔한 영웅의 이름을 되찾는 데는 100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사는 고려인 3세 소녀 아이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타슈켄트의 차가운 겨울 아침, 오래된 러시아. 정교의 묘지에 몇몇 고려인들과 할아버지가 일했던 공장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볼로딘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가족들은 그를 최할아버지라고 불렀죠. 장례식이 끝날 무렵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아이다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한국어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을 잊지 마라. 최두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다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사는 평범한 고려인 3세예요. 적어도 2주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어머니는 눈가에 멍이 든 채 제게 부탁하셨어요. 아이다, 할아버지 방 좀 정리해 줄래?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담배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 그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항상 읽던 러시아 시집과 반쯤 다른 안경이 놓여 있었죠.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표정이었어요. 미소 짓고 있지만 눈만은 어딘가 슬픈 표정. 할아버지.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비록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저였지만 할아버지는 종종 몇 개의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 바다, 사랑 같은 단어들이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최두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물으면 그냥 옛날 이름이야 라고만 하셨죠.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책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무심코 바닥을 보았는데 이상한 흔적이 보였어요. 살짝 들린 마루판이었죠. 호기심에 손가락을 넣어 당겨보니 쉽게 열렸어요. 마루판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었다니.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고 열어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든 할아버지가 숨겨두었다는 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상자를 열자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한국어 일기장, 군복으로 보이는 천조각, 그리고 일본어로 된 문서. 자세히 보니 일본 육군의 병적 증명서 같았어요. 사진 속 젊은 아시아 남성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 같았어요. 문서 위에는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일본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최두현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것들을 바닥 밑에 숨겨두셨을까? 할아버지는 그저 소련에서 태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평생 철도, 노동자로 일한 평범한 고려인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일본 군복과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일기장을 조심스레 열었는데 첫 페이지에 또렷한 한글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은 야마모토 히로시가 아니라 최두현이다. 절대 잊지 말자. 엄마, 이거 뭐예요? 저는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신문을 읽던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빛이 순간 마주쳤습니다. 어디서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방 바닥 밑에요. 이게 뭐죠? 할아버지가 일본군이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에서 차만 마시던 할머니도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전쟁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오갔잖니. 하지만 이건 일본 육군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조선인이라면서 어떻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고려인이었어. 과거는 묻어두는 게 좋아. 그게 할아버지의 바람이었을 거야. 왜 모두들 이렇게 숨기려고 해요? 이건 중요한 거잖아요. 할아버지의 진짜 이야기예요. 아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두는 게 좋을 때가 있어.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모두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아이다가 찾아버렸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하면 되잖아. 아이다한테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 지금도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심해야 하잖아. 그냥 상자를 치워버려.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저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상자를 제 방에 숨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아낼 거야. 이건 내 역사니까. 다음 날,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 율리아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어요. 율리아는 러시아인이지만 케이팝에 푹 빠져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와, 이거 정말 오래된 것 같아. 율리아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할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글씨체가 좀 달라서 전부 읽기 어렵지만 날짜와 몇몇 단어는 알겠어. 이건 일기장이네. 율리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어요. 율리아는 천천히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낡은 페이지 위를 따라 움직였죠. 1939년 6월 15일. 오늘 징집됐다. 나와 같은 조선인 20명이 함께 트럭에 실려갔다. 목적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1939년 7월 15일. 노모난 언덕에 도착했다. 육사단 소속으로 배치됨. 온통 죽음의 기운뿐이다. 율리아의 낮은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고통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 율리아가 말했어요. 내 이름은 야마모토 히로시가 아니라 최두현이다. 잊지 말자. 거의 모든 페이지에 이 문장이 적혀 있어.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일본군이었다고요? 그것도 억지로 끌려간 조선인이었다니? 노모난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율리아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여기 나왔어. 노모난 전투 또는 할인골 전투라고도 불려.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몽골 만주 국경에서 일본과 소련이 벌인 전투야. 소련이 크게 이겼대. 할아버지의 비밀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역사 선생님인 박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한 거죠. 박 선생님은 타슈켄트에서 몇 안 되는 한국계 교사로 항상 고려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손은 가방 속 일기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갑자기 왜? 그냥 제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선생님의 눈이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서가에서 몇 권의 책을 꺼내주셨어요. 고려인 또는 카레이스키라고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복잡해. 박 선생님은 첫 번째 책을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페이지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있었어요. 기차에 실려가는 사람들, 황량한 벌판에 천막을 치는 모습, 눈물 가득한 아이들의 얼굴.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 살던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지. 거의 18만 명이 짐짝처럼 화물칸에 실려왔어. 그 과정에서 약 4만 명이 죽었다고 추정돼.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그때 이주하셨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그렇지. 박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경로를 거친 건 아니야.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단다. 어떤 이야기요?
일본에 징용된 조선인들, 소련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 국경을 넘나들며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사람들. 역사책에는 숫자로만 남아있지만 각자의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만 전해지곤 해. 선생님의 눈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내 할아버지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니? 질문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선생님은 알고 계신 걸까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타슈켄트 중앙도서관 아카이브에 가봐. 이 이름을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쪽지에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주말 내내 저는 노모난 전투에 대해 조사했어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역사 문서들을 검색하고 관련 영상을 찾아봤죠. 화면 앞에 앉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했어요. 1939년 5월부터 9월까지 일본과 소련은 몽골 만주 국경에서 처참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경 분쟁 정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탱크 수백 대와 비행기, 대포가 동원된 대규모 전투로 확대되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흑백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쓰러진 시체들, 폭격으로 산산조각 난 장비들, 포로가 된 병사들의 공허한 눈빛. 특히 8월의 소련군 대공세는 일본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자료에 따르면 소련의 주코프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일본군을 물리쳤고 약 17,000명의 일본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역사 포럼에서 저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어요. 일본군에는 약 2,000명의 조선인 징집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강제로 징집되었으며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퇴시 조선인들은 종종 버려졌다고 합니다. 화면을 계속 넘기며 정보를 찾았죠. 그리고 또 다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모난 전투 후 일부 조선인 병사들은 소련군에 투항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소련 정보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목숨을 건졌지만 대부분은 스파이 혐의로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와 역사적 사실이 일치했어요. 이제 저는 할아버지가 노모난 전투에 참전했고 아마도 그곳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인터넷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모난 전투 후 소련군에 투항한 아시아계 병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명의 얼굴이 할아버지와 닮았다고 느꼈지만 흑백 사진이라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제 할아버지와 노모난 전투의 연결고리는 확실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소련에서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왜 우즈베키스탄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가족 사진첩을 다시 살펴보던 중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와 나이든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러시아어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카신바예프 거리 15번지 블라디미르에게. 주소는 타슈켄트 외곽의 고려인 마을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였어요. 누구신가? 그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 최할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아이다라고 해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두연의 손녀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할아버지의 한국 이름을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였으니까요. 네,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차를 내오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강 블라디미르 한국 이름은 강성호야. 내 할아버지와는 오랜 친구였지.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본군에 대해서 노모난 전투에 대해서. 강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일기장을? 노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단 말이냐? 네, 바닥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강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듣기 전에 알아두렴. 어떤 이야기들은 아직도 위험할 수 있어. 내 할아버지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단다. 그리고 강 할아버지는 일어나 현관문을 2번 잠그고 창문을 확인한 다음 라디오를 켰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내 부모님에게 묻거라. 그들이 허락하면 내가 이야기해주마. 그때 다시 오렴. 답답했지만 강 할아버지의 두려움이 진짜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죠. 강 할아버지와의 만남 후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타슈켄트 중앙도서관에는 소련시대 군사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박 선생님이 알려주신 말이야. 이바노브나라는 이름을 찾아갔죠. 도서관은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오래된 소련 건축 양식의 건물 안에는 수십만 권의 책과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찾는다고 하자 창백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고령의 여성이 저를 아카이브 섹션으로 안내했어요. 박 선생님이 보냈다고? 그녀는 잠시 저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떤 자료를 찾는지 정확히 말해봐. 1939년 노모난 전투 관련 기록이요. 특히 일본군에 있던 조선인 병사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지하석으로 내려가는 길은 미로 같았고 공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자료들이 있어. 3시간만 줄 수 있어. 사진 촬영은 안 돼. 러시아어, 영어, 심지어 일본어로 된 문서들을 보는 데는 하루가 꼬박 걸렸지만 마침내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일본 제6사단 병력 명단. 그리고 거기에 야마모토 히로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출신지는 조선 함경북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였음이 분명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1939년 9월 작성된 행방불명 병사 명단이 있었고 거기에도 야마모토 히로시의 이름이 있었어요. 8월 27일 전투 중 실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어요. 탈주병 수배 명령서였는데 여러 일본식 이름 중에 야마모토 히로시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에서 탈출했다는 증거였어요. 마지막으로 소련 국경수비대의 보고서를 발견했어요. 1939년 9월 3일 몽골 만주 국경에서 동양인 남성 3명 체포. 일본군 탈영병으로 추정됨. 신원 확인 중.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는 노모난 전투 중에 탈출해서 소련 쪽으로 넘어갔고 체포된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걸까요? 보통 적군 탈영병들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을 텐데 도서관을 나오면서 머릿속에는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이제 할머니를 찾아가 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시집간 언니네 집에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언니 집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화를 내실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까?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 벨을 누르자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더 작아 보이셨어요. 노란 대나무 무늬의 한복 같은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옷이었죠. 아이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오랜만이구나. 언니네 거실은 조용했어요. 할머니와 저는 차 한 잔을 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고려인 강제 이주 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차만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는 1943년 가을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어. 어떻게 만나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천천히 컵을 돌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때 나는 18이었고 집단 농장에서 일했지.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 다른 아시안처럼 생겼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어. 러시아어도 우즈베거도 못했지.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옛 추억을 되살리는 듯 했죠. 그는 부상을 입었고 매우 경계했어. 마치 항상 누군가 쫓아올 것처럼.
처음에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어. 나중에야 자신을 두라고만 불렀지. 두요? 그래, 두. 최두연이란 이름은 훨씬 후에야 알게 됐단다.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야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줬어.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죠. 할아버지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거의 없었어. 가끔 악몽을 꾸었지. 잠에서 깨어 야마모토가 온다고 소리치곤 했어. 하지만 깨어있을 땐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군이었다는 걸 아셨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알았단다.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 아니었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단다. 매일 밤 나는 최두연이다 라고 중얼거렸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제가 찾아낸 서류들과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방을 뒤졌던 모양이에요. 강 블라디미르를 만났다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눈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었어요. 작은 마을이야. 소문은 빨리 퍼지지.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강 할아버지가 전화했어. 내가 찾아갔다고.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이다, 이제 그만해. 할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왜요? 무슨 위험이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생 보지 못한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주름 속에 할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온 세월이 깃들어 있었나 봐요. 문제는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과거를 묻어두길 원했어.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건 할아버지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싶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가 이러면 할아버지가 슬퍼하실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원했을 거예요. 일기장에 매일 자신의 진짜 이름을 적으셨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12살 때 한밤중에 경찰이 들이닥쳐 할아버지를 연행해 갔어.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지. 그때 어머니가 울면서 내게 말했어.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마라. 그 후로 우리는 묻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의 기억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비밀이었죠. 그래서 더 알아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상처라면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저 별들 아래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 그 험난한 여정을 이제는 제가 따라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저는 학교에서 역사 특별 프로젝트를 핑계로 볼로딘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소련시대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였고 카게베 소련 비밀경찰 문서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대학 캠퍼스의 오래된 건물 안, 그의 연구실은 책과 서류로 가득했어요. 교수님,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특히 194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에 온 고려인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주름진 얼굴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흥미로운 주제군. 특별히 찾고 있는 것이 있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이요. 최두연 또는 볼로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개인적인 이유로군. 정직하다니 좋군. 한번 찾아보지. 일주일 후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의 사무실에 가보라고 하셨죠.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 복사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묘하게 진지했어요. 흥미로운 발견을 했네. 교수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씀하셨어요. 1940년대 엔카베데
소련 비밀경찰의 전신 문서들 중 의심스러운 동양인 감시 파일을 찾았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어요. 노란 빛을 띤 복사본은 오래된 타자기로 작성된 것 같았어요. 1940년 초에 작성된 보고서였고 일본 제국군 출신 포로조사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여러 이름이 있었고 그 중에 야마모토 히로시 최두현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일본군 소속이었음을 부인하며 조선인임을 주장. 강제 징집되었다고 진술. 노모난 전투에서 탈출하여 소련군에 투항했다고 함. 교수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최두현 협력적 태도를 보임. 일본군 내부 정보 제공에 동의. 협력자 등급으로 분류됨. 특별 임무 부여 예정. 할아버지가 소련 비밀경찰에 협력했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해. 교수님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일본군 출신 포로들, 특히 아시아계는 대부분 처형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졌어. 협력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교수님의 발견 후 저는 일기장 전체를 제대로 번역하기로 결심했어요. 율리아와 함께 그리고 인터넷 번역 도구의 도움을 받아 모든 페이지를 해독했습니다. 율리아의 작은 아파트에서 밤새 작업했어요.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불빛이 반짝이는 동안 우리는 할아버지의 과거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봐. 율리아가 일기장을 가리켰어요. 필체가 달라. 아마 급하게 쓴 것 같아. 전투 중이었을 거야. 노몬한 전투 부분은 생생하고 끔찍했어요.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졌죠. 8월 23일 소련군의 대공세가 시작되었다. 탱크 수백 대가 우리 진지를 향해 밀려왔다. 대포 소리에 귀가 먹을 것 같다. 옆에 있던 다나카가 포탄에 머리가 날아갔다. 피가 내 얼굴에 튀었다. 이게 지옥이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인가. 율리아가 잠시 읽기를 멈추고 물을 마셨어요.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공포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8월 24일 후퇴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일본 장교들이 먼저 도망쳤다는 소문이 돈다. 우리는 버려진 것 같다. 8월 25일 제육사단은 거의 전멸했다. 히로시 소위는 내게 최전방으로 나가라 명령했다. 이건 자살 명령이다. 너희 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을 위해 영광스럽게 죽을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빌어먹을. 율리아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할아버지의 분노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8월 26일 살아있다. 기적이다. 어젯밤 최전방으로 가는 척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숲에 숨어있다. 포성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에게 붙잡히면 즉시 총살이다. 8월 27일 혼란 속에 북쪽으로 탈출했다. 나처럼 도망친 다른 조선인들도 있는 것 같다. 하야시라는 이름의 조선인을 실제 이름은 이종석이라고 했다.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몽골인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들은 할아버지와 이종석이 황량한 초원을 가로지르는 필사적인 탈출 과정을 담고 있었어요. 굶주림, 갈증, 공포와의 싸움이었죠. 9월 1일 이종석이 죽었다. 손으로 얕은 무덤을 팠다. 나는 이종석이다. 조선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는 야마모토 히로시가 아니라 최두현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9월 3일 소련군 초소를 발견했다.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다. 나는 조선인이라고 외쳤다. 그들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아직은.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설득한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블라디미르, 강성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가기로 했죠. 비가 내리는 일요일 오후 고려인 마을로 향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자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최동무의 아들이구나. 많이 닮았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강 할아버지는 먼저 창문을 확인하고 라디오를 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영웅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건 1944년이었어. 나는 고려인 이주민 2세로 타슈켄트 근처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지. 어느 날 낯선 조선인이 나를 찾아왔어. 자신을 볼로딘이라고 소개했지만 조선말을 했어. 강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추었어요. 그는 엔카베데, 소련 비밀경찰에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조선 독립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 당시 중앙아시아에는 소규모 항일 네트워크가 있었거든. 나도 그중 하나였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이중 스파이였다고요? 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네. 가장 위험한 게임이었지. 소련 당국에는 일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척했고, 실제로는 소련의 정보를 수집해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했어. 어떤 정보였나요? 제가 물었어요. 주로 소련과 일본의 관계 변화, 국경 상황, 군사 이동 등이 중요했지. 내 할아버지의 정보 덕분에 만주에 있던 조선 독립군이 일본군의 기습을 피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어. 강 할아버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지도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했던 암호야. 내 할아버지는 암호 전문가였지. 일본군에서 배운 기술을 역으로 이용한 거지. 하지만 1945년 8월 모든 게 변했어.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한반도에 진군했지. 그리고 조선은 해방되었어. 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쁨도 잠시였지. 한반도는 분단되었고 냉전이 시작됐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위험해졌지. 남한과 연결됐다는 혐의만으로도 시베리아로 보내질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다시 읽었어요. 초반과 달리 후반부는 불규칙적으로 적혀 있었고 마지막 글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10년 전에 쓰인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노란 페이지를 넘기는데 할아버지의 글씨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해온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강인함은 여전했죠. 1989년 5월 25일. 오늘 소련 연방이 무너져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45년간의 비밀 생활이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이곳의 사람이 되었다. 내 아들은 러시아어와 우즈베거를 말하지만 한국어는 모른다. 내 손자는 자신이 고려인이라는 사실조차 희미하게 알 뿐이다. 쓸쓸함이 묻어나는 문장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평생의 아픔을 이 페이지들에 담아두신 것 같았어요. 1991년 12월 8일.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우리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이다. 새로운 시작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의 시작인가? 내가 평생 살아온 나라가 사라졌다. 이상하게도 슬프다. 할아버지가 느꼈을 혼란과 상실감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름을 잃고 고향을 잃고 이제는 국가마저 잃은 사람. 1995년 4월 20일. 오늘 한국 TV에서 광복 50주년 특집을 보았다. 내가 알던 조선은 없다. 서울은 마치 다른 행성 같다. 내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아버지의 가장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2번 죽었다. 한 번은 최두연으로서 또 한 번은 야마모토 히로시로서. 이제 3번째 삶을 산다. 이름 없는 자로서. 하지만 내 피 속에는 여전히 조선이 흐른다. 언젠가 후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하지 못한 말, 내가 살지 못한 삶을 그들이 대신할 수 있기를. 최두연 1919 이 글이 읽히는 날. 날짜는 비어 있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조차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슬픔과 희생, 그리고 강인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주말 저희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발견한 모든 증거와 문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일기장, 병적 증명서, 문서 복사본, 그리고 강 할아버지의 증언까지. 거실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계셨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셨어요.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문서들을 만졌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가 이중 스파이였다니.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 아버지의 눈에 이제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버지는 늘 이름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셨어.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 정체성, 과거를 포기했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옳은 일을 향해 있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 내가 이걸 파헤치는 걸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도 무서웠기 때문이야. 특히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 하지만 내가 밝혀낸 것들을 보니 내 할아버지의 용기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두연이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어. 밖에서는 볼로딘이었지만 집에서는 항상 자신을 두연이라고 불렀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길 좋아했어. 우리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첫째, 그의 진짜 이름을 기억하자. 최두연. 둘째, 그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 내에서 전해야 해. 손자녀들에게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직도 이런 이야기는 위험할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할아버지의 묘비에 그의 한국 이름을 추가하면 어떨까? 지금은 볼로딘으로만 되어 있잖아.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것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행동이 될 것이었습니다. 2달 후, 저희 가족은 타슈켄트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매달 열리는 조상의 날 행사에 참여한 거죠. 이날은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뿌리와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었어요.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한글과 러시아어로 고려인 문화센터라고 쓰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벽에는 강제 이주, 당시의 사진들과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걸려 있었어요. 문화센터 관장님은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고려인 할아버지였어요. 저희가 방문한 목적을 설명하자 그분은 개인 사무실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을 거예요.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려인의 역사는 기록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파요. 강제이주만이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이야기들이 있죠. 관장님의 제안으로 저는 다른 고려인 가족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물론 가장 민감한 부분들은 생략했지만 노몬한 전투에서의 경험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항일운동에 기여한 이야기는 포함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10명 남짓한 청중 속에서 서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발표 후 세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일본군에 끌려갔었어요. 하지만 평생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싫으셨대요. 다른 가족은 비슷한 경험으로 시베리아에 보내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조부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저는 할아버지의 경험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 고려인 공동체가 함께 지니고 있는 상처였고 함께 치유해야 할 역사였던 거죠. 다음해 여름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고려인 젊은이들을 위한 뿌리찾기 프로그램이었죠. 이 여행 전에 저는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기장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함경북도 경성군 출신이었어요. 현재는 북한 지역이라 직접 방문할 수 없었지만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통일연구원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서관에서 저는 1930년대 함경북도 지도와 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워했을 고향의 모습이었죠. 또한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만나 할아버지의 생애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재외 한인의 디아스포라 경험을 연구하는 팀이었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두현 씨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모난 전투에 참전한 조선인들, 특히 탈출에 성공하고 항일 활동을 이어간 분들의 이야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저는 노모난 전투 전시를 보았어요. 일본군의 패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조선인 징집병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자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들은 향후 전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했어요. 분단된 한반도를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처럼 우리 가족의 역사도 단절되었지만 이제 다시 연결되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저는 그분을 대신해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었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묘지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죠. 타슈켄트 외곽의 조용한 공동묘지,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자작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살랑거렸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묘 주변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묘비 제작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고려인 할아버지였는데 손에는 조각용 도구들을 들고 계셨죠. 그의 손길로 새로운 글자가 묘비에 더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새겨드릴게요. 그가 종이에 스케치를 보여주셨어요. 한글로 최두현이라는 이름과 출생연도, 그리고 조국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묘비 제작자가 일을 시작했어요. 정교한 도구로 각 획을 새겨나가는 모습이 경건했습니다. 마치 의식처럼요. 우리 가족은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팔을 어깨에 두르고 위로해 주셨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더해질 때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이 역사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최두현이라는 이름이 돌에 새겨지며 할아버지의 혼이 자유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원래 볼로딘이라고만 새겨져 있던 묘비에 이제 한글로 최두현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1919에서 2019 조국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읊었어요. 나는 2번 죽었다. 한 번은 최두현으로서, 또 한 번은 야마모토 히로시로서. 이제 3번째 삶을 산다. 이름 없는 자로서. 하지만 내 피 속에는 여전히 조선이 흐른다. 그리고 제 마음속 말을 덧붙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최두현이 되셨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제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모두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고 근처 벚나무에서 꽃잎들이 흩날렸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우리 주위를 날아다니며 마치 축복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할아버지 최두현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이름을 되찾아드린 여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선인으로 태어나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갔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했고 비밀리에 항일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소련 체제에 순응하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언제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을 잃고 고향을 잃고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던 의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 아이다가 러시아식이지만 제 성은 최임을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제 안에는 할아버지의 용기와 의지가 흐르고 있으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가족 역사 속에는 공식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최두현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한 가족의 비밀이 마침내 역사의 빛을 보게 된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찾고 그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여정, 진정한 정체성 회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항일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